올 초에 교외선 열차가 20여 년 만에 재운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때 대학생들이 MT 갈 때 이용하던 추억의 철길인데요. 누구나 기차 여행에 대한 추억 하나쯤은 가지고 있잖아요. 추억은 마음속에 영원히 남는다고 하는데 그런 추억 좀 하나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 할게요. 인생 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 인생책, 책비싸,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 지식 탐험가이자 기술, 인문, 비즈니스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네, 첫 번째 코너 이시안 작가가 준비한 코너입니다. 고전 읽기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은 정말 자유라는 개념을 이야기한 책이죠.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거 학창 시절에 조금 스쳐 지나갔던 기억이 네. 살짝 나네요. 네. 진영 씨가 이제 밀 기억이 밀. 난다라고 하는데 네. 그건 살짝 나지만 이 얘기 들으면 진하게 날 거예요. 왜요? 그게 뭐예요? 뭐냐면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 아, 그거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네. 우리 오서방한테 내가 맨날 해주는 얘기. 돼지 쪽에 가까운 거예요? 소크라테스에 아이, 가까운 거예요? 계속 돼지처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계속 해주고 있었죠. 정확하게 워딩은 조금 더 다르긴 한데 네네네. 그 내용은 이게 맞거든요. 이 말을 남긴 사람이 바로 밀입니다. 밀이구나. 네. 이 자유론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영국의 철학자이자 그리고 경제학자, 정치인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제학자이자 공리주의 철학자인 제임스 밀의 조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제임스 밀, 아버지죠. 아버지의 친구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 들어보셨죠? 네. 벤담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이 벤담의 제자이기도 한 거예요, 존 스튜어트 밀이. 네. 그러니까 조기 교육으로 3살 때 그리스어를 배우고 8살에 라틴어를 공부시키고 고전을 접하고 정말 제대로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너무 그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신경쇠약 같은 게 있었어요. 불안 증세도 있었는데 그거를 어떤 여성을 만나서 좀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여성이 해리엇 테일러라는 여성인데요. 문제는 이 여성이 유부녀였어요. 우와. 그래서 사실은 교감만 하고 그러다가 이 유부녀께서 사별을 해가지고 네네. 그 혼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을 하거든요. 운명적이네요. 네. 근데 결혼하고 7년 만에 이 여성이 또 죽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여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밀의 저서에는 아내와 같이 썼다. 나의 지적 동반자다. 이렇게 헌사를 보낼 정도로 굉장히 이 여자를 사랑했고요. 나의 저서를 그 여성분이 바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애틋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되게 위대한 사상가이신데 또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셨네요. 이런 거는 좀 우리 오서방이 좀 보고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당시 한번 떠올려 보면은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낮을 때잖아요. 투표권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상을 가진 밀이었다면 아내는 굉장히 동등한 입장에서 대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밀에 집약된 자유론의 핵심 내용이 뭘까요? 이 책이 민주주의의 입문서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주의가 이거서부터 시작됐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자유론은 생각과 토론의 자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그런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을 때 민주주의가 된다라는 건데요. 100명 중에 99명의 생각이 일치해요. 네. 그럼 이 한 명은 무시해도 될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99명이 이 얘기를 하고 한 명이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그 의견에 대해서 들어보고 토론하고 논박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그 진리가 더욱 깊어지는 거고요. 논박이 될수록 조금 더 진리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토론하는 것들이 진리에 조금 더 가깝게 다다르는 길이다. 이게 사실 자유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수 속에 들어가 있으면 사실 다수결 의견에 따르게 돼 있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괜히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소수의 의견도 진리일 수 있으니까 토론을 통해서 진리에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뭔가 다양성이라던가 개별적인 그런 개성들을 좀 존중을 해야 사회도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개인의 행동의 자유가 필요하다. 다만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개별성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발전의 핵심 동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 모양을 한 기계가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해도 사람이 더 나은 이유가 있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와. 그게 바로 개별성이에요. AI는 시키는 대로 하니까 계속 그대로 하는 거지만 네. 사람은 각자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서 이 일을 하니까 발전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160년 전에 AI보다 사람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이유를 이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가진 개별성 이런 것들을 짓밟고서 획일화를 강요하는 국가 체계는 정말 나쁘다. 종교 이런 거 획일화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게 자유론의 이야기라는 거죠. 특히 경계하는 게 여론이에요. 여론이라는 건 평균을 넘어설 수가 없거든요. 가장 평범한 게 여론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발맞춰서 행동하는 것들은 그냥 이 평범한 것에서 머물 가능성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론이라는 이름을 강요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나쁜 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명확한 얘기예요.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책임지는 한에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게 이 책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개별성이라는 게 정말 나만의 각자의 소중한 방식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 같은데 비록 그 방식이 뭐 최선은 아니더라도 바람직한 삶을 사는데 길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명사들을 모시고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공학 박사이자 과학자, 게다가 SF 작가기도 하신 분입니다. 각재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의 결과로 여름이 점점 늘어났고 앞으로도 여름이 더 늘어나는 추세가 계속될 예정인 것으로. 너무 궁금한 거야. 이 괴물에 대한 설명이 한문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할 수 있잖아. 궁금할 수 있잖아. 궁금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도 많은 인간, 많은 마린, 반인 반수 괴물이 존재합니다. 한때는 서울에서도 한 명만 이야 본 것도 아니에요. 바락에 귀신이 깃든 걸로 유명한 곳이 야, 교수님 보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하세요? 요즘 또 불경기지 않습니까? 이거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요즘 또 아시겠지만 또 출판계가 또 워낙 어렵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책을 더 열심히 써야지 네. 살아남을 수 있는 좀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뭐 이것저것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니까 이야. 저도 모르게 많은 일도 아니죠.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아니 과학자의 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니까 이게 좀 약간 당황스러워요. 확 와닿는데요. 뭐. 생계형 작가거든요. 생계형 작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거의 20년 가까이 책을 쓰고 계시고 매년 꾸준히 책을 발간하고 계시잖아요. 올해 그렇습니다. 초에도 신간 나오지 않았나요? 네, 해장국으로 날아가는 비행 접시라는 네. 네, 아, 소설집이죠. 단편 소설을 모아놓은 그런 소설집. 제가 지금까지 통산 몇 권이나 냈을까요? 찍어보시죠, 대충. 왠지 한 100권은 100권 너무 심하잖아. 이거 적절한 수준. 생계라고 그러시니까 한 10권 적절한 정도 수준으로. 되나요? 10권? 20권. 10권? 이번에 나온 단편집이 11번째 단편. 근데 11권이면 단편집에 단편이 한 10편씩 있으면 그럼요. 100편 이상은 쓰죠. 엄청난 그렇죠. 거죠. 뭐 100편은 뭐였죠. 단편 소설집을 11권을 냈다라고 하면
뭔가 좀 그래도 좀 잘하니까 그렇게 내는 거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가수도 약간 뭔가 그럼요. 11집 가수다 이러면 약간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이게. 보이죠. 네, 좀 네. 그런 느낌으로다가 혹시나 이제 관심이 생기시면 네, 해장국으로 날아가는 비행기 없이 제목도 이제 재밌을 것 같잖아요.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그거 올해 더 뭐 보고 책을 뭐 싶네. 50권을 읽겠다. 네. 금년에 책 뭐 100권 읽겠다 이런 계획 세우시는 분이 있잖아요. 교수님 네. 책으로 하면 100편 읽을 수 있어. 이번 책 같은 네. 책 얇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 한 권 올릴 때 목표 달성하기에 꿀이다 꿀이네, 라고 정말. 생각하시고 한번 사보셔도 좋겠죠. 네. 아니 근데 작가가 꾸준히 글을 쓴다는 건 정말 성실성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SF 작가들 사이에서는요. 곽재식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글을 쓰시나 봐요. 네. 네. 이제 우리가 비행기 같은 게 날아갈 때는 네. 뭐라고 하죠? 마하. 음속으로 따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마하. 글을 쓰는 속도의 단위로는 뭐가 있을까요? 곽재식 속도라는 게 제가 말하니까 민망하네. 네, 그런 게 농담 삼아 진짜로 있는 건 아니고 역시 천재야. 농담 삼아 몇몇 작가들 사이에서 네. 그런 게 이제 좀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돈 적이 있는데 6개월에 4편인가요? 6개월의 단편 소설 4편. 이게 이제 곽재식 속도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빠른 건 아니에요. 계산해보면. 그래요? 계산해보면 그렇게 빠른 건 아니에요. 저는 보통 2 곽재식 속도에서 3 곽재식 속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생계가 유지가 돼요. 사실 저희 인생 책방에서도 우리 이시안 작가님이 책 진짜 빨리 쓰기로 유명해요. 빨리 쓰거든. 우사인 아니, 지난주에 만났는데 다음 주에 책 나왔어요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분발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 6개월에 그 정도잖아요. 제가 0.5 곽재식 속도는 되는 것 같아요. 0.6이나 0.7까지도 가능합니다. 두 분 다 진짜 대단하시다. 그러니까요. 머릿속에 어떤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있을지 너무나 궁금한데 자, 이런 곽재식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인생책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책을 들고 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역시 한국 SF를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이시죠. 듀나 작가의 태평양 횡단 특급. 어떤 책인지 먼저 만나보고 올까요? 한국 SF 소설계에서 얼굴 없는 작가로 30년째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듀나. 태평양 횡단 특급은 작가의 초기 작품을 실은 단편집인데요. 인공지능, 복제, 로봇 등 SF적 소재를 다루었지만 그 속에는 인간과 기계, 자연과 인공물 사이의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그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자유로운 꿈, SF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네, SF 소설이죠. 태평양 횡단 특급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읽었는데요. 두 분은 어떠셨어요? 이게 나이 먹을수록 별로 이렇게 상상할 일이 별로 없어요. 자꾸 틀에 갇히고. 근데 오랜만에 이 SF 소설을 읽으니까 미래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현실과 접목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작가님 어떠셨어요? 저 이거 깜짝 놀란 게 네. 올해 초에 제 AI 책, AI 패권 전쟁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기업이 국가보다 위에 선다. 지금 여기서 태평양 횡단 특급 이 표제작이 그런 얘기예요. 그 철도회사가 그 국가보다 더 위에 서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시네 하고 딱 봤는데 2002년작인 거예요. 맞아요. 2000년대 초반 작품. 전 보면서 약간 미래를 꿰뚫어 본다라는 느낌? 네,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SF 소설인데 2000년대 초반에 벌써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책을 인생책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책이 2000년대 초반에 책이 나왔는데 단편집이기 때문에 실제로 글이 하나둘 발표된 건 사실은 90년대 말 정도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30년 전에 나온 소설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이게 실시간으로 글이 발표될 때 이럴 때 되게 재밌게 보고 있었거든요. 책 나오자마자 이제 바로 사고 했었던 그 시절인데 그때도 책을 재밌게 읽었었는데 그때는 그 정도로 뛰어난 수준의 글이 모여 있다라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다른 소설들하고 이제 비교할 만한 그럴 만한 지식이나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네. 근데 지금 10년, 20년, 30년 지나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혼자만 약간 타임머신 타고 미래를 한번 보고 간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드는 책이라 가지고 인생 책으로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언젠가는 나도 이런 정도로 한번 써봐야지 네. 라고 항상 되새기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골라봤습니다. 교수님의 추억과 함께한 인생 책인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듀나의 SF 세계입니다. 일단 듀나 작가는 신상이 워낙 알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수님은 아무래도 SF 쓰는 작가시다 보니까 인연이 좀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듀나 작가님 추천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듀나 작가님이 제 책에 추천사를 써주신 적도 있어요. 네. 진짜 하늘의 별처럼 생각했던 그런 작가였는데 어느새 세월이 흘러가지고 내가 쓰는 책에 추천사를 듀나 작가님께서 써주시고 그것만 해도 진짜 영광인데 나아가서 듀나 작가님 쓰는 책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와. 곽재식 작가님이 이 책을 추천해 주신 책이 좀 잘 될 것 같아, 잘 팔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연락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성덕 같은 거. 아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이제 인연이 네. 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분은 뭐 성명도 잘 밝히면서 활동하지 않고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자기를 소개한다라고 하는 뭐 그런 기본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전혀 안 밝혀지신 분이세요. 그럼 진짜 만난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난 적 사실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누군지 모르죠. 와. 이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 분이신지 알고 계신 분도 세상에는 꽤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분이 영화 평론가로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 시사회에 많이 오셨다고 이분이. 그러면 영화사 관계자들은 네. 그 명단 같은 거를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뭐 시사회에 온 사람이 100명이다. 이러면 누군지 찾아내기 어렵겠지만 네네네. 오늘은 5명밖에 안 왔어요. 근데 4명은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머지 1명이 듀나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말투를 가졌는지 아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들 좀 약간 이야기를 안 하시죠. 뭔가 이런 신비감을 좀 지켜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야, 정말 네. 제대로 신비주의네요. 한국에도 SF를 글로 써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나? SF 뭐 이런 거 약간 뭔가 로봇 나와서 날아다니고 뭐 이런 게 SF 아니야? 네. 그거를 굳이 글로 써가지고 읽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나? 라고 하던 시절도 과거에는 있었는데 그 시절부터 써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되게 자유롭고 정말 과감한 그런 내용을 많이 담으시면서도 꾸준히 오래 성실하게 활동한 사람이기도 한 나도 좀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절로 작가들에게 불어넣어주는 그런 소설가라고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이 12편의 단편으로 돼 있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딸이 죽은 엄마를 복제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무궁둥. 요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면 교수님은 태평양 횡단 특급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단편 하나 소개해 주세요. 교수님 어떤 걸 너무 어려운 지금. 저는 근데 전통적인 원픽이 하나가 있어요. 네. 꼭두각시들이라는 소설, 꼭두각시들.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소를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돼요. 소를 원격으로 조종해가지고 뭐에 쓰겠어요. 그 기술이 쓸데없어서 그냥 던져놨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거를 입수를 해가지고 살짝 개조를 해서 사람의 뇌를 원격 조종할 수 있는 기술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술을 공개하고 공표하고 뭐 판매한다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몰래 비밀 조직 같은 데서 정보 조직 같은 데서 그걸 몰래 사용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나라의 정치인을 내가 원격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유리한 행동을 하게 만들고 싶다. 하고 몰래 이렇게 조정을 하는 그걸로 이제 약간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뭔가 벌써 약간 좀 뭔가 톰 크루즈가 주연하는 SF 액션 대작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시작을 하는데 짧은 소설 안에서 정말 많은 일이 벌어지고 어떤 그런 사회의 비리나 사회의 안 좋은 모습을 폭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끝까지 읽어보면 되게 좀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복합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잘 섞여 있는 그런 완성도가 높은 소설이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꼭두각시들이라는 소설을 원픽으로 꼽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과학 상상입니다. 과학과 상상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과학에 근거한 상상의 세계, 이게 또 SF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SF, 사이언스 픽션의 약자가 SF죠. 그래서 SF에서는 과학이 중요한 소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타지하고 SF를 비슷하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 닮은 점도 많이 있는데 판타지는 순전히 상상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밌기는 한데 그런 저런 일은 진짜 영화나 소설 속에서 일어난 거지 진짜로 있을 수가 있겠어? 라는 느낌이 있다면 SF는 언젠가 미래에는 이런 일이 진짜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있다는 게 되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F 소설이 과거에 지어졌는데 이게 현실에서 뭔가 구현되는 느낌이 들 때 너무 신기하고 약간 소름 끼칠 때 있잖아요. 약간 예언서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이 책에서도 혹시
우리 두나 작가의 소설에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사라지는 사람들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온라인으로만 대화하는 거에 완전히 너무 몰입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사람들이 뭐랄까 약간 퇴화됐다고 할까?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약간 보이지도 않는 예, 실제로 사람이 면대면으로 만나는 거는 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주고받아야만 되는 그런 세상이 온다라는 걸 소재로 이제 펼쳐놓은 소설이거든요. 네네네. 이거는 진짜 꿈 같은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 비대면 생활이 되게 일상화된 다음에 각 뉴스에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했냐면 그 시기에 유치원을 다닌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들은 처음부터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거를 다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익숙지 않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두나 작가님은 내가 황당하다고 생각했던 거에서조차도 미래를 내다본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미래를 다녀오셨나 싶을 만큼. 신기가 있으신가?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태어나셨으면 네. 진짜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사실 미국에서도 그런 단편들 가지고 영화 만들고 되게 많잖아요. 이거 너무 이기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뭐 한글로 된 소설 같은 원어민으로서 이제 읽을 수 있게 됐다는 게 하나가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이 이런 이야기 너무 이상한 이야기는 해도 되나? 소설가들이 있잖아요. 네. 소설이 너무 크게 한번 성공을 하면 네. 많이 안 씁니다. 그 이후로 소설이 너무 크게 빵 터지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손이 좀 잘 안 나갑니다. 부담돼서. 그 이상의 혹은 맞아. 최소한 그 수준의 소설을 내가 또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100만 권 팔린 소설을 또 어떻게 쓰란 말인가. 다작을 좀 안 하게 되는 경향이 많이 생겨요.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두나 네. 작가님은 약간 중박을 좀 치셨거든요, 계속. 중박을 치면 사람이 글을 계속 쓰게 됩니다. 꾸준해지는 거예요. 쪽박이 나면 또 글을 못 쓰게 돼요. 그러면 출판사들이 거래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쪽박이 나면. 중박을 치면 글을 계속 쓰게 되는데 두나 작가님이 딱 그렇게 됐거든요. 할리우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박이 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우리나라는. 독자로서는 되게 행복한 상황이 됐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천만 배우가 다음 작품 고민하느라 작품 활동 많이 안 하듯이.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 중박이라는 단어 때문에 두나 작가님이 전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아니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수님께서는요 고등학교까지 문과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카이스트에 입학하면서 과학도의 길을 걷게 되신 건데 이렇게 전공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계기 별로 없어요. 저 뭐 문과로 고등학교 다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네. 막 과학은 싫어, 뭐 수학은 딱 보기 싫다 이래서 문과 고등학교를 간 건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약간 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 네. 영어, 뭐 중국어 이런 거 배우는 거 너무 중고등학교 때는 재밌어했고 뭐 역사나 국어, 문학 이런 것도 워낙에 좋아했기 때문에 네. 문과가 조금 내가 더 좋아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지 과학이나 수학을 싫어하는 건 아니었는데 또 대학 갈 때쯤 되니까 좀 한번 뒤집어 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과학을 전공하는 그런 길을 이게 괜히 한 걸까? 괜히 한 걸까? 다 잘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잘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저는 이거 갈 수가 없었어요. 수학이 너무 싫어가지고 문과일 수밖에 없었는데 다 잘하니까 이게 선택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되게 부러운 거 있었어요. 네. 뭐죠? 왜냐면 우리 개그맨들은 또 이 유행어에 굉장히 민감하고 유행어 하나 성공하면 그쵸.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우리 권 선생님 뭐 성공하신 거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이 대단해요! 유행어가 있죠. 근데 우리 바로 생각나네. 교수님도 유행어가 있어요. 저도 유행어 있나요? 네. 안 궁금해요? 궁금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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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있잖아요. 너무 궁금한 느낌이잖아요. 왜 이렇게 궁금증을 강제 소환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거 의도하신 거예요? 네. 그 유행어? 근데 유행어인가요, 진짜? 유행어죠. 유행 좀 시키고 다녀주세요. 네. 진심이에요, 진심. 뭔가 진심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궁금한 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교수님이 안 궁금해요? 이러면 좀 궁금해요. 궁금한 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전공도 좀 이렇게 바꿨고 네. 그리고 직업도 저는 회사원 생활을 거의 한 18년, 17년 하다가 네. 지금 이제 학교로 와가지고 강의하는 교수로 하는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네네. 보니까 세상의 여러 곳들을 보면서
궁금한 게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많죠.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궁금한 걸 뭘 물어보는, 네네. 뭘 듣는 뭐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소설가들이 보통 데뷔했을 때는 막 이렇게 글을 쓸 그런 게 많아요. 네. 내가 세상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 이걸 던지고 싶다. 이런 이야기 풀어놓으면 진짜 신선하고 재밌을 텐데 오. 이런 게 데뷔 직전 직후에는 소설가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네네. 그러면 5년 차 정도 되는 중견 소설가 이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럼 다들 그때부터는 고민하게 됩니다. 뭐 쓰지 이제는? 바닥이 드러난 거군요. 뭘 써야지 이제 좀 재밌지? 뭘 써야지 좀 사람들에게 감동과 의미를 줄 수 있지? 네. 다들 막 소설가들이 그런 거 고민하기 시작하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렇게 되면 더 궁금증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뭔가 어디에서 더 이야기거리를 좀 뽑아와야 되는데 네. 저 사람들은 저 뒤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까? 사실은 글을 쓰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그런 태도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궁금한 게 없어지면 늙는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호기심을 막 깨워내는 거니까. 저는 궁금한 게 많은데도 왜 이렇게 늙었을까요? 저는 궁금한 게 많은데도 왜 이렇게 늙었을까요? 안 늙었어, 안 늙었어. 어릴 때부터 궁금한 게 많았는데. 아니, 저보다 동생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굳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그런 굳이 게 그렇게 있어가지고. 말씀하셔야 되겠어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럼 본격적으로 작가로서 활동하신 건 언제부터예요? 언제부턴가? 네. 2006년입니다. 서기 2006년 2006년. 3월이었어요. 2006년 3월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정말 가끔 하나씩 한 번씩 이렇게 단편 소설 같은 걸 써가지고 네. 인터넷 같은데 여기저기 좀 올려놓기도 하고 가끔 그런 걸 좀 했었어요. 그런데 2006년 3월 봄에 네. 이름도 지금 기억나. 지금 그 장면도 다 기억나요. 네. MBC의 손형석 PD님, 드라마국의 손형석 PD님이라는 분이 그때 제가 버스 타고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네. 버스에서 제일 왼쪽, 제일 뒤쪽 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네네. 하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어떻게 연락처를 알아내갖고 저한테 연락을 준 거예요. 그 인터넷 어디에 올라가 있는 당신 소설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거를 한 뭐 60분짜리 이런 텔레비전 드라마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거에 그 드라마 만들 수 있는 권리를 MBC에 판매할 생각이 없느냐. 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완전 내다 팔아야지. 이렇게 대단히. 네. 제가 처음으로 돈 받고 글을 팔아본 거였습니다. 와. 제일 첫 번째 고객이 MBC인 거야. 와. 이거 바람 들만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친구. 그러니까 그때 20대 때죠. 결심을 했지. 나의 길이 이 길이다. 나는 문학에 내 인생을 걸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드라마는 잘 나왔어. 네. 뭐 좋았어. 그런데 그 후로 사실은 그렇게 막 바람 들었던 만큼 그렇게 잘 풀리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아유, 뭐 잘 풀리셨죠. 그런데 계속 그래도 그때 뭔가 강하게 결심을 했나 봐. 나 네. 지금 돌아보면 그때 되게 굳게 마음을 먹었나 봐요. 교수님께서 SF 장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소설, 다양한 분야를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괴물 전문 작가로 불리신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여름철 때마다 제가 이제 밀고 있는 타이틀이죠. 한국을 대표하는 괴물 전문 작가 곽재식입니다. 왜냐면 여름철에 낙양 특집 그때 이런 데 많이 불러주거든요. 그때 이제 주로 미는 타이틀인데 이것도 사실은 소설 쓰는 거에서 시작된 겁니다. 2009년에서 한 11년 그 사이쯤에 네. 무슨 이런 역사 소설, 시대물 이런 거를 좀 써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자료를 조사를 하려고 막 비싸게 돈도 주고 막 일부러 진짜 책도 사서 막 보고 해가지고 자료 조사를 하면서 자료 조사를 한 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써놨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가만 보니까 이 자료 조사를 정리해 놓은 게 좀 아까운 거야. 이거는 나만의 소설로 내가 재밌게 활용할 거야.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해서 좋은 소설 쓰시면 그것도 좋죠. 그래서 저는 가만 보니까 이거 소재는 신선하고 좋은데 내가 이걸 아무리 지지고 볶고 해봐야 그렇게 크게 빵 안 터질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예 이 정리해 놓은 이 자료 자체를 좀 나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오히려 더 좀 신선한 그런 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제 그거를 인터넷에 공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을 주시는 분들이 하나둘 생기고 실제로 그걸 이용해서 뭐 소설을 썼다, 만화를 그렸다, 뭐 영화를 만드는데 참고를 했다, 무슨 뭐 패션 디자인을 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괴물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자기가 브랜드를 만들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점점 좀 일이 커져가지고 뭐 책도 내고 지금은 여름철마다
한국을 대표하는 괴물 전문 작가 이런 식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죠. 네. 그래서 우리 진영 씨가 준비한 그쵸. 코너가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비장하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짜잔! 곽재식 교수가 뽑은 한국 괴물 베스트 3 준비했습니다. 괴물 전문 작가시다 보니까 먼저 그렇습니다. 3위입니다. 삼 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거인! 거인. 네. 네. 거인 꼽은 이유가 있으세요? 우리 한국의 전설, 전통적인 이야기, 전래동화 이런 것 중에 거인 나오는 이야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거인이요? 누가 있지? 잘 생각 안 나죠? 네. 그렇게 흔한 많이 퍼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네.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의 옛날 기록이나 옛날에 조선시대에 나온 이야기집이나 이런 걸 보면 네. 거인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누가 있죠? 예? 이를테면 이를테면 뭐 이런 제일 흔한 패턴 뭐 이런 거예요. 어떤 어부가 배를 타고 밖에 나가서 조업을 하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정처 없이 떠내려가기를 뭐 7날 7밤을 하고 나니까 이상한 섬에 도착을 했는데 궁궐처럼 큰 집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문을 열어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사나 싶어가지고 현관 신발을 봤는데 신발의 크기가 이따만 하더라. 한 1m 되더라. 그래서 여기 거인이 사는 곳이구나 라고 해서 무서워가지고 연락에 도망쳐서 다시 왔더니 겨우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거인 이야기라는 게 되게 우리에게 좀 친숙한 형태의 한 가지 이야기였는데 네. 지금은 되게 많이 잊혀졌어요. 그게 전 좀 아쉬워요. 우리가 한국의 전통 문화, 한국의 옛 이야기라고 하면 뭐 이렇게 뭐 배를 타고 어디 멀리 나가서 모험을 한다, 뭐 이런 신비의 세계를 돌아다닌다 이런 식의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 거는 뭐 신바트의 모험단 이런 데 나오는 거 아닌가? 네. 유럽 사람들이 걸리버 여행기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 아닌가? 맞아. 그런 건 좀 한국스럽진 않지라는 고정관념을 갖기 쉬운데 사실은 막상 실제 한국의 옛 이야기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로 뭔가 뭐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고 이런 이야기들이 꽤 많다. 그 이야기의 중심 소재로 많이 나오는 괴물이 거인이다. 라는 점에서 좀 자주 소개하고 싶은 괴물입니다. 그러면 2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도깨비. 도깨비. 도깨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진짜 무서운 도깨비 아닙니까? 그렇죠. 네. 도깨비도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찾아보시면 우리의 예상을 초월하는 좀 신기한 그런 재밌는 이야기거리들이 의외로 예상외로 많이 있는 그런 괴물이기도 합니다. 네네. 흥분을부여. 박에서 나오는 막판에 나오죠. 네네네네. 그죠? 뭐 그런 거. 네. 그런 거. 그리고 왜 노래도 있잖아. 금 나와라 와라 뚝딱 쉽게 보면 나와라 와라 뚝딱. 이 노래도 도깨비 노래입니다. 그렇죠. 네. 도깨비,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 아, 신기해, 방망이. 왜 하필 아이템이 방망일까? 그런 것도 재밌지 않습니까? 네. 호르는 도끼잖아. 그렇죠. 아서왕 이런 사람은 칼이잖아요. 그렇죠. 도깨비는 왜 방망일까? 이런 거 재밌어요. 이런 거 재밌어요. 도깨비 이야기 중에 무섭고 좀 징그럽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조선왕조실록, 영조실록의 내용 중에 찾아보면 네. 어떤 나쁜 놈들이 네. 도깨비한테 기도를 해가지고 왕자에게 저주를 걸려고 했다. 아마도 전염병이 걸리게 하는 저주를 내리려고 한 게 아닐까? 이런 식의 흔적이 보이는 그런 역사 기록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귀여운 도깨비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구나. 찾아보면 진짜 무섭구나. 도깨비도 무서울 수 있어. 우리 머릿속에 도깨비는 공유 씨여가지고. 너무 좋지. 그런 도깨비는. 그렇지만 남자들은 다 싫어요. 간혹할 수 있군요. 자, 그러면 대망의 1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바로 강철. 강철 뭐죠? 왠지 강한 느낌인데. 강철 이름만 들으면 강한 느낌이죠. 강철 네네. 들어보셨습니까? 강철?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처음 들어요. 저는 알아요. 어떻게 이게 왜냐면 제가 그런 괴물백과 이런 게 그 다음에 좀 나왔잖아요. 그 찾아보면 있어요? 기억이랑 항상 저게 제일 처음에 나와요.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와서 뒤까지는 안 보니까 딱 하면 저게 약간 강철. 그 이무기가 용이 못 돼가지고 이렇게 흑화된 버전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버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저 강철 이야기가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좀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요즘에 어린이들이 의외로 강철 이야기 아는 어린이들이 좀 있는데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왜 1위로 꼽아가지고 말씀드렸냐면 네. 대체로 한 17세기에서 18세기 사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에서 400년 전 그 무렵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괴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 시대 때는. 강철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속담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래요? 강철이 가는 곳은 가을도 봄과 같다.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가을도 봄과 같다. 봄과 같다. 무슨 뜻일까요? 아니, 강철이 오는 데는 그러면 다 좋은 일만 있다. 뭐 이런 거. 따숩다. 봄은 이게- 좋은 의미인데. 이게 현대인의 사고방식. 조선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 아니에요. 조선시대. 갇혀 있어? 봄은 배고파요. 오!
빙고 그거야. 조선시대 사람들은 옛날에는. 모든 인생에 돌아가는 그 원리가 농사인 거야, 농사. 아, 그렇지. 농경 모든 사람들이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그것만 생각하는 게 인생이 90%예요. 그러니까 가을이라는 건 뭐냐면 수확을 해가지고 먹을 게 넉넉한 계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그렇죠. 그런데 그게 봄과 같이 변했다라는 건 뭐예요? 봄에는 농사를 짓기 전이야.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너무 무섭다. 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철이 가는 데는 가을도 봄과 같다라는 건 뭐냐면 강철 같은 괴물이 한번 나와가지고 행패를 한번 부리면 실체말로 깽판을 한번 치면 아무리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걸 만들어 놔도 한 번에 다 날아가고 다 무용지물이 된다, 허사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속담이 네네네. 강철이 가는 데는 가을도 봄과 같다는 속담이거든요. 뭐 열하일기 이런 책을 보면 열하일기가 한국 사람이 중국을 방문하는 그런 이야기죠. 네. 그때 당시에 중국 청나라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괴물 이야기를 하게 돼요. 네네네. 중국 사람이 이곳에 용이 나타나가지고 행패를 부린 뭐 그런 전설이 있는 동네라고 중국 사람이 소개를 하니까 한국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괴물 중에 강철이라는 게 있다고 막 중국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Do you know 강철? 막 이러시면 물어봐. 발음도 막 시켜봐. 중국 사람들한테 강철. 뭐 이렇게 강철. 하면, 중국 사람이 강철. 뭐 이상하게 하니까 그거 시켜봐. 흔명이 남아있어요. 그 정도로 그 시대 때는 되게 한국을 그때 당시에 조선을 상징한다고 할 정도로 되게 널리 퍼져 있었던 그런 괴물 이야기였는데 이상하게 세월이 흐르면서 싹 잊혀졌죠. 맞아. 그러네. 지금은 일부 관심 있는 사람들 아니면 아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되게 아쉬워요. 관심을 안 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재밌는 이야기로 풀어볼 생각을 하지 않으면 금방 다 잊혀져 버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상징하는 괴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무섭네요. 우리의 전통 문화를 좀 이렇게 가깝게 소중하게 생각하자라는 뭐 그런 이야기거리로도 강철 이야기를 꼽고 싶어서 1위로 골라봤습니다. 역시 재밌네요. 교수님과 함께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우리 곽재수 교수가 뽑은 한국 괴물 베스트 3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전에 이야기 할아버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야기 교수님으로 이야기 교수. 계속 자주 보고 싶네요. 너무 재밌는데요. 할아버지군요. 선생님들 옆엔 얼씬도 하지 마세요. 집에 못 가게 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 살펴볼까요? 자,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SF로 보는 미래입니다. SF 소설 보면요, 뭐 미래를 굉장히 암울한 세상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과학자로서 또 SF 작가로서 교수님이 보시는 미래의 모습은 어떤가요? 소설이나 영화에서 미래를 그리면 암울하게 나오는 게 주류인 것 같아. 뭐 미래의 사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라고 딱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하더라도 항상 보다 보면 중간에 뭐가 있어. 사실은 뭐 숨겨둔 어두운 비밀이 있어가지고 뭔가 사실은 나쁜 곳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죠? 그런 영화나 소설의 눈이 아니라 좀 냉정하게 한 발 물러서가지고 미래가 정말 어떤 곳일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의외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오늘 뭐 태평양 횡단 특급 이 듀나 작가님 소설을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그때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 요즘이 정말 좋은 세상이 됐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저는 팍팍 받을 때가 많거든요. 저는 어릴 때 정말로 더 아주 어릴 때 초등학생 한 1, 2학년 이럴 때 네네네. 그 베토벤 음악 중에 그거 있죠. 빠바바바 바나나나. 빠바바바 빠바바바 운명이라고. 그 뭐죠? 운명. 운명. 네. 5번 교향곡이잖아. 5번 네. 교향곡. 그걸 어디서 듣고 이 노래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신선하고 재밌다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그게 베토벤 5번 교향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1번, 2번, 3번, 4번도 있고 6번, 7번, 8번도 있냐고. 네. 있다는 거야. 베토벤 교향곡이 1번부터 9번까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을 해봤지. 진짜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들은 집에 베토벤 같은 이 정도 되는 음악 가면 1번부터 9번까지 쫙 다 꽂아놓고 네네. 오늘 한번 7번을 한번 들어볼까? 그러면서 딱 들어보고 그렇지 않을까? 네네네. 그런 정도의 부자로 살면 인생이 얼마나 풍요롭고 여유로울까? 나는 가끔가다 라디오에서 이렇게 한번 싹 들릴 때 네. 5번 교향곡 살짝 지나가는 거 이거 듣고 이거 멋있는데? 이런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어릴 때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네네네. 어느 날 어릴 때 그 생각을 했다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일요일이었어, 그날이. 생각이 났어.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은 돈이 없어도 인터넷에 가가지고 조회를 해보면 그치, 들을 수 1번에서 9번까지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한 버전이 버전별로 다 올라와 있는 거야, 지금은. 들어보면 무료로 그냥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어.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와,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구나. 그 생각이 너무 막 맞아요. 강하게 막 마음에 스며들어가지고 네. 아 우리가 자꾸 세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세상의 나쁜 점 중심으로 고쳐야 될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꼭 필요한데 그걸 보다 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는 좀 모르고 지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방향성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더 세상을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네. 미래가 과학의 발전과 함께 지금보다도 더 좋은 곳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네.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머릿속에 엄청난 계획들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올해 꼭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작년에 책을 열심히 써가지고 출판사에 원고를 넘겨놓은 게 한 두세 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무사히 올해에 잘 나오도록 하는 거. 네. 그 책이 또 중박은 좀 치기를 대박 날 것 같아요. 바라는 것이 금년의 목표이자 계획입니다. 네. 아유,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께서 인생책으로 들고 나오신 태평양 횡단 특급 이 책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도 사실은 옛날에 그런 게 조금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이 몇몇 분야의 책이나 작품에 대해서는 무심코 한국 거보다는 외국 게 좀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SF도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은 그런 경향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SF는 한국 작가 거보다는 뭔가 미국 작가 이런 게 더 뭔가 더 세계적인 거 아니겠어? 영국 작가의 SF가 뭔가 더 좀 깊이 있으면서도 재밌지 않겠어? 이런 게 있는데 이 듀나 작가의 태평양 횡단 특급만큼은 그런 고정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셔도 좋다. 우리가 오히려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우리가 친숙하게 편하게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치를 오히려 낮게 보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셔가지고 우리 근처에 가까이 있었던 우리 문학의 이 가능성, 아름다움을 한번 많이 즐겨보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 책으로 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광고에도 나왔잖아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막 신토부리. 너무 옛날 아닙니까? 옛날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게 모든 면에서 많이 정말 세계적이 됐잖아요. SF 소설도 우리나라 소설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직접 읽어보시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진영 씨 오늘 교수님 만났는데 어떤 느낌이셨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왜 말이 끊기는 게 없고 왜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막 1.5배속으로 보는 것 같지? 맞아요. 진짜 너무 지루하지 않게 재밌어서 오늘부터 곽재식 덕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좋네요. 이제 교수님 책 제가 또 읽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시연 작가님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립니다. 근데 오늘 의 얘기하셨는데 정말 딱 그거에 제가 딱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거는 좀 서정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감상적이긴 한데 그게 좀 약간 아니지 않나? 그 상상력이나 이런 게 좀 딸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꼭두각시 같은 거 보면 저는 이거 광고, 마케팅을 얘기하나? 나도 모르게 정신조정을 받고 있다는 게 현대랑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SF가 결코 외국에 비해서 딸리지 않구나.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으면 이 책부터 시작해 보시라라고 좀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굉장히 유쾌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처음에 약간 우스갯소리로 생계를 위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나의 생계가 누군가의 호기심과 즐거움을 채울 수 있다는 거 정말 작가가 가진 힘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힘내셔서 많은 분들께 즐거움 주는 많은 작품들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벽과 기둥, 창과 문 사이에도 이야기가 흐릅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건물 하나에도 설계자의 시선과 철학, 그리고 시간이 깃들어 있죠. 오늘은 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건축을 통해 세상을 읽어내는 힘을 길러줄 책 2권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전문가의 서평과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종이 위에 지어진 건축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왜 인간은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자신을 담아왔을까요? 수천 년 전 끝도 없이 흐르는 나일강 물길을 따라 사람들은 돌을 나르고 쌓고 맞췄습니다. 그렇게 피라미드는 하늘을 향해 세워졌는데요.
하지만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대한 구조물은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이집트라는 제국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증거. 나일강이 통합된 물류망이자 사회 시스템으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대한 선언이었는데요. 공간인간은 그런 공간의 언어를 읽는 책입니다. 건축가 유현주는 건물과 구조물을 단순히 지어진 것으로 보지 않았는데요. 또 다른 공간으로 가볼까요? 도서관 속 책장 사이를 걷던 당신은 문득 한 책과 마주합니다. 오래전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태어난 생각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머릿속으로 들어와 또 다른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건 단순한 정보가 아닌 생각의 유전자라는 것이죠. 공간은 시대의 관념을 깨트리기도 하는데요. 산업혁명기 영국, 혼잡한 계층 갈등 속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 수정공이라는 어마어마한 유리궁전 안에서 부자든 노동자든 전시된 수천 개의 제품에 압도되며 현실에서 잠시 벗어났습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잘 만든 공간은 새로운 사회를 만든다. 공간인간은 총 17장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챕터 나열이 아닌데요. 마치 건축물처럼 인간의 진화 여정을 따라 쌓아서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꿈꾼다면 먼저 더 발전된 공간을 상상해야 합니다. 익숙한 공간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책, 공간인간이었습니다. 왜 어떤 곳은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곳은 어깨에 힘이 들어갈까요? 매일 걷는 길, 매일 앉는 의자, 매일 지나는 공원. 그 공간들이 우리 삶을 설계하고 있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모든 날, 모든 장소는 건축기자 최민기가 미국 메릴랜드에서 1년간 생활자로 지내며 발견한 평범한 공간들 속 질문과 통찰을 담은 책입니다. 팬데믹의 한복판, 6살 난 딸과 떠난 낯선 도시. 여행자가 아닌 생활자로서 아주 일상적인 장소들을 탐험하며 익숙한 공간을 다시 보게 되는데요. 한국의 학교와 달리 울타리가 없는 교정, 지역 주민들이 오가는 장터가 열리는 운동장, 장애 아동도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설계된 놀이터, 통학권 이탈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연보호 중심의 공원까지. 그가 마주한 공간들은 하나같이 다정하고 조용하게 말을 걸어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당신은 어떤가요? 미끄럼틀의 곡선과 미술관 복도 타일의 줄눈, 식탁에 앉은 사람들의 거리감, 학교 운동장을 바라보는 울타리의 유무 같은 디테일을 통해 독자가 직접 장면을 떠올리고 그 안에서 느낄 수 있게 이끄는데요. 그 관찰의 끝에서 익숙한 것들에 대해 질문하게 만들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삶의 질은 결국 공간이 결정짓는다는 사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일상에 물음표를 던지게 만들어주는 모든 날, 모든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왜 반복해서 해로운 것을 선택할까요?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그 욕구는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 정신과 레지던트로 촉망받던 의사 칼 에릭 피셔. 어느 날 눈을 떠보니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곳은 뉴욕에서 악명 높은 공공병원 벨뷰였죠. 옆 병실에는 같은 이유로 수십 번이나 재입원한 노인이 있었고, 병동 복도에서는 새로 입소한 환자가 폭력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있었는데요. 그 혼돈의 공간에서 그는 비로소 중독의 실체와 마주하게 됩니다. 중독의 역사는 그가 직접 겪은 중독과 회복의 여정을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저자는 철학과 종교, 과학과 사회학을 넘나들며 인류가 중독이라는 현상과 어떻게 싸워왔는지를 집요하게 추적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알코올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절 금주법을 시행했죠. 하지만 그 결과는 알코올 단절이 아닌 미국을 마약 중독 국가로 만들었는데요. 술을 끊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끊어보려고 노력한 사람만이 아실 겁니다. 그 고통을 줄여주려고 의사들이 마약성 진통제를 집중적으로 처방하면서 아편 중독자들이 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서평자인 김남희 삼육대학교 중독과학과 교수는 이 책에 대해 내 안에 있는 선택의 힘을 인식하는 것, 더 나은 것을 선택할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독을 다루는 가장 건강한 목표는 전쟁의 승리나 치료가 아니라 그 너머의 희망을 선택하는 회복적 사고에 달려 있다고 추천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에 빠지고 반복하고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중독이라는 스펙트럼의 어디쯤에 서 있는 걸까요? 그 질문에 함께 머물고 끝까지 동행해주는 책, 바로 중독의 역사입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21세기 택리지입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 인문 지리서 택리지의 묘사에서 출발해 오늘날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태백, 평창, 정선의 지역을 살펴보자면 세 지역은 어딜 가도 큰 탄광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전국 각지 노동자들이 찾아왔기에 사투리가 모두 들려 13도 공화국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21세기 택리지는 각 계절에 맞춰 우리나라 각지의 특색과 매력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위스키 수업인데요. 세계 5대 위스키 생산지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신규 생산지까지 10가지 키워드로 위스키를 다뤘습니다. 일본 위스키 파트에서는 니카 프롬 더 배럴 블렌디드 위스키를 소개하는데요. 사각형의 납작한 병 모양은 작은 위스키 한 조각처럼 보이며 맛 또한 작지만 강한 풍미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위스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 위스키 수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뇌가 힘들 땐 미술관에 가는 게 좋다입니다. 익숙한 음악 플레이리스트로 알츠하이머 환자의 기억 회복을 돕고 가상현실 프로그램이 마약성 진통제를 대신해 화상 환자의 통증 정도를 낮추는 등 예술 속에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지친 삶을 환기하는 예술 활동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